에코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날 건가에 대한 그냥 제 나름대로의 소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제가 생협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보이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생협이라고 하는 조직이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죠. 국내에 나타난 게 사실 한 30여 년 됐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제가 살던 원주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982년도에 농촌 공동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역의 어른들이 하셨는데 농촌에 가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또 농약 중독자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쓰러져 죽는 상황에서 생산된 것들을 도시 소비자들이 먹고 있고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게 농민들을 교육을 해서 농민들에게 당신들이 흡입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또 실제로 죽고 있는 이런 약을 뿌려가면서 만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먹게 하는 게 이게 맞겠느냐. 처음에 잘 설득이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참 설득이 안 됐는데 그때 이야기한 게 당신 자녀들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도시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뭐 어디 도시에 가서 대학에서 다니고 있다. 대학에 다니는 당신 아이는 어디서 밥을 먹겠느냐. 이화여대 다니는데 이화여대 식당에서 밥 먹고 있을 거다. 그 아이들이 먹는 쌀은 누가 생산하는 거냐. 우리 같은 사람이 생산한다. 그럼 당신은 당신 자식들이 먹는 쌀을 지금 맹독성 독약을 뿌리면서 먹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군요. 당신의 손자가 먹을 거다. 당신의 증손자가 먹을 거고 당신의 자식이 먹을 거다. 그랬더니 농민들 내부에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자기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이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 형도 꽤 오래전에 귀농을 해서 이 생협에 복숭아를 납품하는 유기농 생산자가 됐습니다. 귀농하신 지 몇 년 됐을 때 복숭아 농사를 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잘 지내시나. 갔더니 한여름인데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핀셋으로 복숭아 밭에서 벌레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넓은 복숭아 밭에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약을 치지 않으니까 손으로 벌레를 잡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기농업도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유기농 약재들, 우리 몸에 안전한 환경적인 약재들이 나와서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명을 위한 농업으로 환경을 위한 농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굉장히 큰 자기 결단이죠. 근데 그 자기 결단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 큰 이윤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유기농산물이 외국에서는 더 비싸게 팔립니다. 서울 가면 강남에 가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이나 당신의 이웃들이 결국 당신의 손자들이 그걸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은 조그만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 안에 이걸 파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원주에 유기농 산물을 판매하는 원주 소비자 생협이라고 하는 조직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망한 이유는 이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경제에서 우리가 소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뜻을 가진 일을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에서 망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가치를 개입하는 경제 사업은 실패한다라고도 비판했지만 가치를 개입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원주는 도농통합도시였고요. 이 도농통합도시였던 원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주는 농산물들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가면 배추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시장에다 파는 농산물하고 가족들 먹이는 거 따로 짓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죠? 가족들 먹이는 거는 약을 막 치면서 하지만 자식들 먹이는 거는 따로 야간 치고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 같은 도시에서 유기농산물 산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0%였던 겁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최초로 서울의 대치동에 한살림이라는 작은 가게를 연 것이 우리나라 소비자 생협 운동에 큰 또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소중한,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영역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소셜 비즈니스를 만날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느냐? 그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질문을 근본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인간 내면에 있는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망은 뭐냐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어떤 이윤의 동기에 못지않게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싶은 동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자극할 거냐가 굉장히 큰 힘을 미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살림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성장 과정 속에서 저는 놀라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코라고 하는 영역, 환경이라고 하는 영역, 거기에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시켰을 때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동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결국 농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누가 먹을 거냐? 도시의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머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생명을 살리는 농업으로 전환했을 때 이걸 누가 팔아줄까요? 도시 소비자들이죠. 그죠? 처음에 이분들이 참여했던 방식은 그래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거 먹이고 싶다라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힘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힘을 촉진했던 것의 가장 큰 동력은 뭐였냐면 얼굴이 보이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농촌에 있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래 그 사람 농약 안 치고 생산했대. 그거를 요 정도 가격에 준대. 그걸 내 아이한테 먹이면 내 아이가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모였던 힘은 굉장히 작은 힘이었어요. 근데 이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전략은 뭐였냐면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직접 만나서 생산의 현장을 보고 가격 결정까지 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게 휴머니티에 기초한 비즈니스의 방식이죠. 사회적 경제가 추구했던 방식입니다. 외국의 유기농산물은 얼마고 국내 수입 농산물이나 아니면 또는 국내의 농약친 농산물은 얼마인데 당신은 유기농으로 생산했으니까 한 20%를 더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가격은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에 하겠어. 이렇게 결정했던 방식이 아니라 직접 먹을 당신들과 생산하는 당신들이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 볼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주요 이해관계자가 그 안에서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결정하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한살림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쿱이라는 조직도 있고 두레생협이라는 훌륭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 중에서 중요한 생산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뽑은 대표들과 그 다음에 농민의 대표들이 만나서 밤새도록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소비자는 보다 좋은 것을 싸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산자는 어쨌든지가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 그러죠. 한국일보의 기사에도 한 차례 됐고 KBS에서 방영이 됐지만 실제 현상입니다. 도시의 소비자들 대표들은 농민들한테 가서 요즘엔 물가도 많이 올랐고 농촌에서 여러분들 고령화돼서 살기 힘든데 어떻게 작년 가격으로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적어도 5% 이상 인상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촌의 생산자들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 도시 생활자들이 살기가 참 힘들다는데 우린 농촌에서 밥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인상할 생각이 없다.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싸웁니다. 이게 4, 5년 전에 쌀값 인상분을 놓고 나왔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 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들여보내겠다. 엄마들이 결정하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보다 생산량을 잘 늘려가지고 학교 급식에 유기농산물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농민과 소비자가 협력해서 정책적으로도 교과부도 설득하고 자치단체장도 설득해서 제도화를 하고. 근데 그랬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학교 급식에 아이들한테 이 쌀이 들어가는데 너무 비싸면은 못 먹을 테니까 우리 싸게 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농민 스스로가 내립니다.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찌 보면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 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1985년도, 87년도,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산물을 산지 직거를 해 가격 결정을 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서 결정을 한다는 이런 어설픈 비즈니스 모델들은 망할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90% 이상이지만 불과 30년 사이에 한살림도 4천억대 매출을 넘어섰고 아이쿱도 4천억대 매출을 넘어섰고 생협조직은 1조대의 매출을 지금 넘어섰죠.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거 영리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농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리시장에서도 커지니까 참여를 해서 현재는 5조 원대 시장 이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에코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 에코라고 하는 것들 아까 저는 좀 전에 발표하신 우리 에코맘 대표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 그 감동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들. 하지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 일시적인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는 우리 아이쿱이나 두레생협의 활동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왜 놀라운 시스템이냐면 유기농업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생산비를 요구하죠. 그죠? 높은 생산비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서민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일반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6단계의 유통 단계들을 한 단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한 단계로 바꿔버렸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하나가 그걸 매칭하고 있고 가격을 같이 결정하고 품질을 보증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살림 뭐 이런 조직들 그건 강남의 부자들만을 위한 환경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한살림이나 아이쿱이나 두레생협의 조합원들은 절반 이상이 중저소득층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백화점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 대비 30% 가까운 가격의 다운 효과들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놀라운 시스템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또 환경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둘 때 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을 고려할 때 제가 봤던 놀라운 케이스 중에 하나는 그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가 일본의 고베에 가면 그 에스코프 오사카라고 하는 생협의 전 이사장입니다. 한 10몇 년 동안 이사장을 했습니다. 야마구치 세츠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여성 이사장인데 제가 이분이 그 조합을 1000명 단위에서 몇만 명의 규모로 몇백억 대의 매출을 가진 조직으로 키워나갈 때 가장 핵심 키워드는 에코와 휴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환경에 친화적인 무언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망을 어떻게 쉽게 접근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것 한살림과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조직이 결정적인 위기에 왔을 때는 이 조직은 안전하고 좋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보다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스템들이 반모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5명의 주부들이 한꺼번에 물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매 개별 택배로 가는 게 아닙니다. 15명의 주부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15가구치를 한 치로 가게 되니까 유통비용들을 어마어마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굉장히 저렴한 조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오게 돼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일본이 더 이상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니까 여성들도 일터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내부에는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별 택배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거를 누굴 설득해서 했느냐? 그 15명의 모임의 엄마들을 설득해서 일자리에 나가야 되고 일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거냐 해서 발론티어들이 거의 결합해가지고 개별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뭐까지 해놨냐면 여성들의 일터를 만드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거기서 발견했던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가치 중심에 뒀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저는 마지막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크롬포트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 진화에 대한 연구자가 있었죠. 어찌 보면 러시아의 혁명가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그 사람의 책은 크롬포트킨이 썼던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상호부조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포트킨이 아주 훌륭한 진화론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핵심은 가장
협력을 잘하는 종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 안에 생존해 있는 종 중에 지난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월등하게 진화하거나 살아남은 모든 종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종 내에서의 협력 관계가 아주 탁월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서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인간이 가장 탁월한 협력적 기능들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개를 키웠는데 제가 환경적으로 가장 큰 죄는 가끔 그 개가 까분다고 발로 몇 번 걷어찬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요. 문제는 개가 한 두세 번 걷어차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나가져 빠져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요만한 개 한 마리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요만한 개 한 마리도 이길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 맘모스 같은 거대한 동물이 마을에 침입했을 때 마을의 사내들이 다 모여서 나가서 싸웠겠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나가서 죽으면 내 가족들을 보살펴 달라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맘모스를 이길 수 없었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절반이 죽는 것을 각오하고도 싸워서 그런 과정,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과 유대를 통해서 인간은 어찌 보면 지적인 힘도 늘릴 수 있었고 언어도 발달할 수 있었고 기술도 발달할 수 있었고 위대한 종으로 성장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내면의 동기 중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고 이뤄 나가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이 사회적 경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경이다라고 하는 영역은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이라는 것의 가치는 끊임없이 바뀌어가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시기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일 겁니다. 복지 문제가 어려울 땐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환경은 가장 그 안에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을 살리는 일에서 가장 이로운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유대할 때 환경에 대한 것들도 가장 잘 살려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환경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맑은 물을 볼 때, 좋은 숲을 볼 때, 예쁜 꽃을 볼 때 행복해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심한 말로 얘기하면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낼 건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 우리 어떻게 만들지? 환경에 해를 가하지 않는 세제를 내가 생산했을 때 이 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지? 거기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 유통체계를 개편해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거기에서도 뛰어넘어야 될 어떤 단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의 계기들, 감동의 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살림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한살림이 처음 만들어져서 많은 여성들이, 전 그렇게 많은 어머니들이 발룬티어를 해주실 줄 몰랐어요. 4천억 원의 매출은 어떤 대단한 운동가가 만든 게 아닙니다. 농민들과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데 동참할 거야. 돈 한 푼 받지 않고 나와서 기꺼이 출자하고 발룬티어로 봉사했던 수만 명의 여성들이 4천억 원 매출의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그 기업이 수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들이 모여서 처음에 발룬티어십을 할 때 가장 큰 결정적인 장애는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만 남자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애나 잘 볼 거지 왜 쓸데없이 더 나와서 월급도 받는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농촌 가서 풀 뽑기 하고 무슨 뭐 벼베기 하는 데 가서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서 남편들이 일 못하게 할 때, 그래서 엄마들이 생각해냈던 우리 남편들하고 싸워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을 어떻게 생각을 바꿔놓지? 저는 굉장히 재밌는 전략이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하고 제휴해서 여름에 모내기 행사할 때 남편들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재밌는 판 한번 만들자고.
관광버스 대절에서 그 어머님들이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모내기 행사하는데 다 데려갔습니다. 농민들은 커다란 논 하나를 요즘에 모내기 다 기계로 합니다. 유기농도. 누가 일일이 손으로 심습니까? 하지만 손모내기 한다라고 이렇게 큰 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아빠들한테 막걸리 몇 잔 먹여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손모내기 하라고 다 풀어놨어요. 어릴 때 농사일들 다 해봤잖아요. 자식들 거기 들어가니까 엄청 좋아해요. 막 미친 듯이 막걸리 먹고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당신 여기 나가서 얼마든지 봉사해라. 돈 대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가을에 벼베기 행사할 때 남편들 다 데려가서 농민들하고 돼지살 만한 고기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저는 우리가 에코와 사회적 경제가 만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좋은 환경의 삶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방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그게 정말 대중적이고 이용자 중심의 고객 중심의 공급자적 마인드를 탈피하는 태도라고 보여지고 비즈니스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에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조건들을 만들고 또 그걸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여기에 자원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어떤 전략을 통해서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고민하시면 그게 사회적 경제가 환경에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환경운동이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젠다를 얘기하고 애드보커시를 하고 그렇게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그것이 현실의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해봤고요. 오늘 뭐 그 말씀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